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축소의 영향력이 소진되면서 엇갈린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따라 지수가 대체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오른 16,179.02에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6%, 0.29%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축소를 예기한 지 반년 만에 실행에 나섰지만 내후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나아진 영향입니다. 영국 증시가 1.44% 오른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1.68%, 1.63%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이 전날보다 41달러 40센트 하락한 3.4% 내린 1,193달러 6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이날 마감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010년 8월 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해 달러 강세가 우려되고 인플레이션 강도도 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금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 내년 초 경제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0.8% 오른 98.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인 10월에는 9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0.1% 개선됐던 전달 수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 0.7%보다도 높았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선행지수 상승은 내년 초 경기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9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 33만 4천 건도 대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전주의 33만 250건보다 크게 증가한 34만 3,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월 유로존 흑자 규모가 218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42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149억 유로를 기록한 지난 9월보다도 흑자 규모가 69억 유로로 확대된 수준입니다. 이 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0억 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137억 유로보다 개선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곧바로 어제 수요일장에서 뉴욕 증시가 1% 이상의 급등을 보였었고 이 소식을 가장 늦게 소화했던 곳이 바로 유럽 증시였습니다. 목요일장 1% 이상 오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목요일장 거래에서는 하루 만에 다시 혼조 흐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는데요. 차익 매물도 급등에 따라 나오는 모습이었고 발표됐던 경제 지표와 실적도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더 아쉬웠던 건 국내 증시 어제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1%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에서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2000선은 끝내 보여주지 못한 채 1975에서 마감됐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건 환율이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로 달러와 강세가 진행되면서 엔저가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것이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백약이 무효한 것인지 악재에 더 민감한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으로 금값이 급락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강세가 금 매도를 부추긴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 가격 얘기도 해야겠지만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뉴욕 증시 하루 만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좀 차익 매물도 있었고 발표됐던 경제 지표 실적도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또 장에서 소화하게 된 유럽 증시 목요일장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틀째 됐는데요. 네.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수의 하락을 좀 도모했던 내용이라고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07%가 오른 16,1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0.29%가 떨어졌습니다. 4,05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06%, 1,8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는 1%가량 올랐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 가격이 3년 내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늘 낙폭이 3.4%나 됐습니다. 금 가격의 균열이 현재로서는 다소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미국 뉴욕 증시에는 경제 지표가 별반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주간 고용 지표인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37만 9천 건으로 2주 전 수치보다 10,000 건이나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신청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많을수록 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4.3% 내려간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현재 좀 떨어진 수치가 나왔고 10월 내용은 3.2%가 줄어든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약 490만 채 정도 수준인데요. 500만 채를 좀 밑돌았다는 이런 내용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엊그제 전미건설업협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는 58로 예상치 55를 웃도는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연준이 엊그제 발표한 이 성명서에서 보면 주택시장의 상승 기류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택 공급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지만 현재의 모기지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이 다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지 30년 만기 레이트는 4.46%로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수치지만 다소 모기지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는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추세로 나온 경제 지표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98.3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다소 낙관적인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의 1일차 테이퍼링 발표 1일차 반영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은 1.4%가 올랐고 독일도 1.6%,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1.6%, 이탈리아 MIB 지수도 1.7%, 비교적 상승폭이 고른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취약국 증시 중에
터키의 이스탄불 증시가 3.2%나 빠지는 등 다소 이 테이퍼링 영향이 일부는 현재 좀 점염 효과를 우려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다보는 순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결국 미국이 돈 풀기를 좀 줄이게 되면서 달러와 강세를 의미하게 되고요. 금 가격이 결국 1,200달러 선 지지선도 깨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앞으로 금 매도에 대해 매도 성격을 좀 부추긴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 가격은 조금 불안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금 가격을 잘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루 만에 올해 최저치 수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의 균열이 다른 자산 시장으로 옮겨 붙게 되면 이 내용을 가장 현재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좀 걱정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올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그 밑에 지하실로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1,200달러 심리적인 지지선이 올해 깨졌는데요. 오늘 금 가격은 온스당 1,193달러 60센트로 3.4%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하루에 41달러 40센트가 떨어졌는데요. 올해 그 최저치 수준 이 6월 27일이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종가 기준으로 1,200달러 65센트였는데요. 이를 현재 무너뜨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HSBC에서 금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저점 수준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을 내놨는데요. 그렇지만 헤지펀드의 대북격인 존 폴 존슨 컴퍼니, 이 폴슨은 그 대표가 금 가격에 더 이상 금 시장에 더 이상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퇴장하면서 1일 거래 규모가 2만 건 이하로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점, 금 가격을 일으킬 수 있는 투기적 수요가 현재 녹록지 않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선언적으로 금은 달러 자산의 대체 안전 자산의 성격으로 투자자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정적 여파를 맞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나온 금 가격에 대한 1차 코멘트는 일단 기술적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금 가격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이 은행 연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부실은행 청산을 위한 단일 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금융동맹 2단계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을 거의 현재 봉합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회의인데요. EU 정상회담에서 이 안건을 그대로 수용을 현재 하는 쪽으로 수순으로 현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상임의장인 예룬 데이슨블룸의 기존의 안이었죠. 이 사이프러스 때 이 내용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주와 부실은행 당사자와 주주, 채권자, 여기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이 이 부실의 일정 부분을 감내를 하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2차적으로 이를 풀어내는 이런 수순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
은행 단일 정리 체제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나 현재의 이탈리아의 사코마치 재무장관 이런 부분은 은행 단일 정리 체제가 각국 중앙은행과 은행의 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늦을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효율적으로 이 그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효율적인 내용으로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차기 남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 결국 환율이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전망이 꾸준하게 나오는 가운데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엔화 104엔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105엔대까지 또 근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엔화 약세 속도가 원화의 약세 속도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담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05엔대가 네. 내려갈 수 있는 그 고점으로 현재 봤는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도 1차적으로 장중에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BOJ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구로다 총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가 되고 오늘 달러 인덱스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화도 뉴욕 외환 시장에서 장중 104.36엔까지 올라섰습니다. 105엔이 결코 멀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그 엔화의 약세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현재 외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이 현재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계절적으로 보면 추운 겨울로 들어간 상태에서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엔저로 인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리적 저항선인 105엔대 수준을 만약에 올라서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JGB, 일본 국채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니케이 지수가 또 다시 급등을 했었죠. 1.7% 정도 올라서 16,000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에 따른 시장의 반응,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 반응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요,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 한 주간 흐름도 전망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롤러코스터 장이었습니다. 어제 테이퍼링 소식을 받아든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1%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0선 부근에서 기분 좋게 뉴욕 증시 훈풍을 받아들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이 줄었고요. 장중에는 하락 전환까지 해서 혼조름을 보이다가 결국 2000선은 끝내 보여주지 않고 1975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주간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변동성 장세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많이 네. 연출시켰는데, 일단 뭐 FOMC 회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변동성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좀 강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만, 오히려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기까지도 했던 모습을 띄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띄면서 마감을 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를 했다라는 측면도 강했지만,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파급될 엔저 우려가,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통상임금 이런 부분들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코스닥은 더욱더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여전히 그 매물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연속 하락을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지난주도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 7, 8일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 일장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금 약세를 띠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 아마 어제장이 더욱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차트 흐름으로 보고 싶은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이번 주는 중국 공작회의라든지 네. FOMC 회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 양세 연출했는데, 일단 코스피가 약간 저항에 맞물리는 모습을 좀 띄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980에서 90포인트 정도가 한 2주 전 혹은 2, 3주 전에 조금 행보세를 보였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이 좀 쌓여있던 상황에서 이번 주 여기를 좀 돌파시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저항에 대해 부딪히면서 흔들렸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85포인트가 안착 확인 전까지는 무리하게 상방 배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지 못하죠. 점점 더 멀어져가는 50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백약이 무효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면서 개인 큰손들이 코스닥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무작정 저점 매수, 그러니까 싸다라는 인식으로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네. 바닥이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접근을 최대한 금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던 한 주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1985 안착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코스닥 더 문제가 심각하죠. 500선 계속 멀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싸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접근 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그래도 좋았던 종목들, 나빴던 종목도 있을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구차트로는 이제 금융지주사들, 은행업을 주로 하는 금융지주사들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한국전력, GK의 부강약품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배드 차트로는 대우건설, CJ 현대차, 삼성전기, 금호석유가 좀 좋지 못했다, 시장 대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구차트 종목의 차트 흐름 좋았던 금융지주사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네이버 여전히 강세, 이름을 몇 주째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차트 종목들 전망 자세하게 볼게요. 네, 일단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고, 출구 전략,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감, 또
은행 대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계속 호재가 계속 연일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2달 가까운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가 저항선을 돌파시키는 모습 지금 신한지주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뭐 다른 하나금융 지주도 보신다라면은 한 4만 원대 행보를 보이다가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행주들 내년 상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제 19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19일부터 동영상 광고를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 또 라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이버가 고르게, 그러니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일단은 고점을 계속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GKL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고점을 돌파를 이 종목들이 특히 한국전력은 한번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을 보이고 나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GKL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는 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향후 시장이 돌아선다라면은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줬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은행주 내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다 전망 내주셨고요. 네이버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고점 부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강했다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성장세는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배드 차트 종목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배드 차트 종목은 이제 중간중간 지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우건설이 다시 이제 분식회계 1조 원대의 분식회계 우려감으로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좋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현대차뿐이 아니겠죠. 약간 이제 자동차 관련된 네. 업종군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강세나 약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약세 연출시켰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처럼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좋지 못해가지고 일단 현대차를 배드 차트로 선정을 했고요. 기타 이제 삼성전기하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기는 저점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음봉만 계속 연출시키면서 점진적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배드 차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배드 차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관심 차트 종목, 구차트 종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그 관심 차트 중에서는 이제 은행주 중에서 신한주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장에 상승 전환된다라면 금융지주사 최대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화 강세하고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런 수혜도 같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먼저 추세 전환을 시도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는 46,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매물대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전후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대까지도 한번 상승 전환된다라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다시 연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44,500원 이탈한다라면은 기존의 박스권을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약간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놓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미인주, 신한지주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장 마지막에는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업종이 바로 완성차 업종이었죠. 왜 이렇게 완성차는 빠질까요?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가 왜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대차가 왜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고만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한 3%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꾸준히 하락하는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어떤 이유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 미국은 경기 회복된다고 하니까 곧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 거는 아닙니까? 자,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밀접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 어제 다시 한 번 더 원화도 급등을 했지만 엔화도 또다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4엔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고, 우리가 주가 관의 환율에 대한 변화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준비된 그림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달러 환산 기준이고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는 바로 원화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이죠. 2008년 9월달, 8월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2013년 2월달, 3월달부터는 엔화가 다시 한번 약세 기조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화가 약세였던 부분은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적인 부분은 현재 2013년 2월 달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랑 넘어와서 한번 같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날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2008년 8월부터 9월, 그러면 거기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났던 구간이었죠. 200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1월달, 2월달이죠. 2013년, 자, 현재까지죠. 보시면, 원화가 약세적인 부분을, 엔화에 대비해서 약세적인 부분을 나타냈을 때, 현대차의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엔화가 약세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엔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먹히는 게 바로 이 완성차 업종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전차 군단이라고 하면서 차 업종을 이끌어 갔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 부분이 작용을 크게 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 한 개 준비된 거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연간 공장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보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지금 한 2배수 가량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2년, 2011년도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해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과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어딥니까? 바로 중국과 인도라는 부분이죠. 현대차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과 그리고 인도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는 왜 빠졌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일본의 도요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과 브라질 같은, 그리고 인도 같은 이머징 시장이 크게 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 지금 월봉상에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화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됐을 때 두 번의 언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천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방향 전환이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세 자체는 여기에서 하단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쉽게 생각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한번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혹시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지금 손절 자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곡점 자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4만 5천 원이었죠. 그래서 24만 5천 원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차트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대가 보이는데요. 일단은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하락이 한 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현대차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본의 차들이 상당히 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은 좀 더 비싸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잘 되는 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보다는 내의 계좌 자체가 좀 더 올라가는 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국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가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돈 풀기를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풀린 돈을 많이 받았었던 신흥국에 미칠 영향도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신흥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걱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그 프레젤 5라고 해가지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여기는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엄청난 그 한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그 경기를 부양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5월에 벤버네키 의장이 FOMC 회의 두세 번 안에 뭐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인도의 루피아가 엄청난 약세를 가져오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가 부도 위기까지, 디폴트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그때 나갔던 외에 다른 돈이 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GDP의 6% 정도가 한머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6%지 유동성 자금이 6% 정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자금이 나가게 된다면 경제 위기감이 올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 경계감 때문에 사실 신용등급 간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점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거 우려는 너무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저께 테이퍼링을 일단 1월부터 100억불씩 줄인다고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였던 것은 이제 실업률이 7%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건데 요 근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6만 명이 늘었고 이번 주에 1만 명 늘어서 7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실업률 7%가 정말일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지난번 5월 달에 한머니가 상당히 아주 초단기성 자금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우려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좀 명칭을 만들었었는데요. 깨지기 쉬운 취약국가 5개 국가를 프레자일 5로 했습니다. 이 신용국 국가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 신용등급 강등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채권펀드 핌코가 내년 아시아의 3대 화약고는 아베노믹스, 중국의 신용 투자 의존 성장, 아시아 신흥국의 미국발 QE 축소 영향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내년 3대 화약고, 아시아 시장에 미칠 3대 화약고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미국의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악재는 일본과 중국에도 산재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일본이 그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일단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출은 늘었지만 그 에너지 부분에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적자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대비로 올해 11월에 적자가 35%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소비도 오히려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아른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방과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니 경기 부양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려하는 것이 좀 과한 것 같고, 일본은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들어온 한머니가 나가면서 아시아 신흥국을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지난 5월 이후로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핌코가 일단 3대 악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엔화 약세로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수입 물가나 소비세 증세는 결코 일본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들의 미국의 QE 축소발 영향,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는 조금 걱정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중국 증시 올해 참 많이 내렸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어지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악화로 가뜩이나 싸진 중국 증시가 경제 개혁이 시작되면 더 싸질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올 들어 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혁으로 정부가 돈줄을 더 줄이게 되면, 죄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영 기업을 많이 키우고요. 일반 기업을 많이 대출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금줄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은 자금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M&A 하는 과정이 생기죠. M&A 하다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답니다. 한 26% 정도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저평가,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개혁만 한다면 지금 가격도 사실은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혁을 늦춘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개혁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투자를 엄청나게 해놓고 보니까 달러 약세나 강세에 따라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의 이익과 손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죠. 그 온도차가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방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중국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